네, 지금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도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인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AI라고 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지금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질 때는 우리가 백신을 맞는데 조류독감이 퍼졌을 때,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졌을 때 닭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대부분 다 살처분을 합니다. 살처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또 다른 대안 같은 것들은 있는 건지, 있는데 왜 그러면 살처분을 계속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금요초대석에서 모셨습니다.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라는 책을 쓰신 PD세요. MBC 충북의 김영수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제작하시는데 이렇게 생방송에 출연하신 건 좀 낯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PD로서 항상 저 뒤에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예, 저도 프로듀서 이렇게 앞에 놓고 인터뷰하는 거 오랜만입니다. 자, 이기적인 방역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건 왜 쓰셨고 언제 쓰신 거예요? 책이 나온 거는 1월 말쯤에 나왔습니다. 1월 25일 날 나왔고요. 네. 작년 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준비하게 된 계기는 2018년도에 제가 살처분 신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다큐멘터리가 2018년? 예. 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좀 수상 같은 것들을 받고 했었는데 그 뒤로 좀 잠잠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책의 지금 공저자이신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님께서 책을 좀 씁시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좀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지고 또 정보도 많고 그럼 이런 시기에 우리도 이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미리 대비를 해서 좀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올해 초에 나왔죠.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저 시사본부에서 많이 다루는데 지난해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순서에서 밀려서 못 다룬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부분이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동안 문제가 많았지만 잘 그동안 막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잘 막고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그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정부를 막 공격을 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잘 하고 있었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패러다임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런 책을 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처분만 계속해서 한다라고 보면 백신이 있어도 계속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살처분 비용은 닭 한 마리당 한 10,000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백신은 한 몇백 원이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동물의 이 질병이라는 거는 역학관계 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해갖고 왔던 거죠. 정리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면서 역학조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곳에서 가금류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더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닭을 다 죽이는 거죠. 발생 농가가 있으면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농장들을 차례대로 다 검사를 하는데 방역대라고 하거든요. 방역대. 방역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농장 한 곳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500m 안에 이제 예찰하고 그다음에 1km, 3km 이런 식으로 이제 넓혀서
그 안에 검사했더니 나왔어요, 항체가. 그러면은 방역대가 넓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동일 축종의 그런 가축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막는 거예요. 예.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다 확인은 안 되지만. 예, 그렇죠. 한 곳이 나왔기 때문에 주변은 무조건 다. 왜냐하면 살처분이 왜 손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백신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 걱정도 많이 하고 뭐 누가 먼저 맞아 뭐 막 지금 뭐 정가에서도 난리 나고 뭐 과학적으로 막 왈가불가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질병이고 바이러스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이 가축이라고 하는 농장의 동물들은 사실 그냥 이렇게 다 죽여서 숙주를 없애버리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잖아요. 과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숙주를 다 죽이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쉽기도 하고 그리고 신속성이 생명이에요. 주변을 싹 다 죽여서 이제 차단을 더 이상 안 퍼지도록 차단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신속성이라든지 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안 걸렸는데 이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청취자 유경희님이 문제인식에 공감을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 탓에 죄 없는 생명들이 살처분되는 것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현장을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살처분 현장 보면 참 힘들다는 얘기 참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이제 취재를 가는 거기 때문에 포토라인이 있어서 그 안에 내부는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자료 화면이라든지 또 뭐 동물 무슨 연대 이런 그쪽에서 준 자료 화면을 편집을 저희가 모자이크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집에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그 동물을 보는 잣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그런 반려동물은 만일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살처분 시킬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 안 되죠. 치료해야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요즘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보다 더 나를 챙겨주는 게 이들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저희 책 제목처럼 이기적인 방역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량으로 키워지지만 곁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살처분 현장에서 곁에서 보면 살아있는 따뜻한 피가 돌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똑같은. 근데 우리 도시에 대부분 살고 있으니까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 죽든 말든 진짜 수천만 마리가 이렇게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2095님 맞습니다. 진짜 그동안 살처분 영상 보면 문제 해결 방법이 이것밖에 없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지금 보통 한 해에 몇 마리나 되는 뭐 닭이나 오리가 살처분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평균을 내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거의 매년 발생은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는 조금 많았던 그런 해였고, 또 다른 때는 또 굉장히 적고, 그래서 평균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2016년도에 좀 심했었고 2016, 17년도 그 겨울에 그리고 작년이랑 올해 요 겨울에 좀 심했는데 3천만 마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 한 60% 정도 되는 그 이상의 동물들이 가금류가 살처분이 됐었죠. 올해 우리가 이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된 뉴스를 접한 건 뭐였냐면 살처분을 많이 해서 달걀이 귀해졌다. 맞습니다. 달걀 값이 올라간다.
이 부분으로만 다뤘지 진짜 3천만 마리나 되는 올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균 이런 많은 살처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살처분을 안 하면 잡을 수 없습니까? 자, 헤게모니의 싸움이라고 혹은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 책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거든요. 예. 자, 살처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 인류 역사상에. 살처분이요? 네네. 이렇게 가축을 죽여서 묻어버리는 거. 묻어서 병을 예방한다. 네.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한 몇 년 정도? 한 100년? 100년? 네. 300년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18세기잖아요. 네. 예, 그 전에는 다 먹었겠지 뭐. 뭐 먹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됐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저자인 윤종우 회장님이 이제 네. 얘기하시는 게 현장에서 살처분하는 걸 보고 있으면 예. 내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좀 이렇게 과학이 좀 덜 발달됐다거나 그렇죠. 약이 덜 발전했다거나 예. 이런 부분이면은 그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지금 21세기에 왜 이런 저 복지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계속 살처분을 하고 있느냐. 예. 300년 동안 예. 변함이 없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헤게모니들이 숨어 있냐면요. 네. 이게 이탈리아에서 18세기쯤에 이제 그 교황의 주치의였던 조반니 마리아 란치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고안한 방법이에요. 네. 당시에 이렇게 우역이라고 하는 그 질환이 돌았는데 네. 옛날에는 소외 질환이 되게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였거든요. 예. 이걸 못 막으면 국가가 막 존립이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면 치료하기보다 빨리 죽여서 이거를 차단을 하자. 네. 예, 우리가 왜 그 불나면 저거 나무를 베잖아요. 베는 것처럼. 예, 그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라든지 이제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이걸 정책화시키고 제도화시킵니다. 예.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무역이 발달하고 이 동물들이 어떤 무역의 이슈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서로 뭔가 전염병을 갖고 우리 이 나라로 들어오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비슷해요. 뭐 백신 맞았습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것처럼. 예. 예. 자, 너네 살처분했어? 백신 맞은 거는 우리 못 믿겠다. 예, 살처분한 거기는 청정국이야.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무역에서 우위를 줄게.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이게 국제 표준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선진국형이라는 그런 것도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 환경오염도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살처분해서 뒤처리가. 그럼요. 예. 예. 그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뭐 침출수 얘기하고 또 이게 소 같은 경우에 이제 소나 돼지는 크잖아요. 개체가. 예. 이렇게 묻혀 갖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발효 부패 이런 거 하면서 가스가 빵빵 터지면 그 위로 이렇게 다 터져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지만 그 개체 수가 뭐 한일 닭 같은 경우에 산란계면 뭐 적게는 뭐 몇만 마리에서 뭐 수십만 마리까지 키우는 데가 있는데 자, 거기를 구덩이를 파서 그대로 다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땅입니까? 아니면 단백질의 덩어리입니까? 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뭐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재처리를 해서 다시 퇴비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재처리를 안 하면 사실 그게 계속 남아 있겠죠. 네. 이하나사하나님이 이런 조류독감 백신 우리나라 기술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 주셨고 변광성님은 다른 나라들은 조류독감 발생 시 어떻게 합니까? 송종주님도 질문 주셨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살처분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홍콩을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을 뭐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고 백신을 맞히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백신을 맞춰요? 예.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예.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이 있고 심지어는 검역본부에서 저희 얼마 전에 MBC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항체 실험을 해보니까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걸로 그런 백신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항원뱅크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제조하려고 하면 한 2, 3일 내로 우리나라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죠. 그러면 백신 맞추면 되지 않나요? 코로나하고 똑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맨날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변이잖아요, 변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백신 예전에 제가 취재할 때 왜 백신을 쓰지 않는가 물었을 때 이 변이가 됐을 때 어떡하냐.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살처분은 사실 그냥 싹 다 없애버리니까 확실하다. 깔끔한 거죠. 그런데 백신은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거나 그렇죠. 변이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 책임 누가 져야 되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시도를 할 생각을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다른 나라도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근데 중국은 이제 인체 감염 사례가 있었고, 그거를 백신을 쓰고 나니까 이제 인체 감염 사례가 확 줄었거든요. 홍콩도 마찬가지로, 홍콩이 뭐 옛날에 사스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제 그런 바이러스 한 번씩 돌아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으로 막아야 되겠다. 홍콩은 돈이 많은 도시 국가잖아요. 충분히 살처분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2000 몇 년도,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습니다. 그때 할 때 살처분을 해보니까 완전 가금류 씨가 마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WHO에서 누가 자문관이 이제 파견이 와서 그걸 백신을 해보니까 이게 잘 막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아직까지 살처분이 이제 좀 우세한 그런 현실입니다. 조최님께서 살처분은 너무 잔인하고 비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차이나님. 아니 백신이 있는데 왜 살처분을 합니까? 백신이 없어서 우린 살처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4565님은 살처분 현장에 나간 담당자들도 상당 기간 트라우마의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참 구제역 파동이 났을 때인가요?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번 이것 때문에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살처분에 대해서 되게 뭐라 그랬었어요. 그때를 복기를 잠깐 해보면요. 2010년, 11년도에 만동에서 시작돼갖고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서 이렇게 됐었죠. 그때 처음에 살처분으로 막아보겠다고 이게 선진국형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돈이 훨씬 많이 더 들어가니까 막아보겠다고 이제 우리가 막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속수무책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퍼지고. 근데 백신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제 구제역의 상시 백신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항체를 형성해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살처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추면 좀 병의 전파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살처분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좀 뒤늦게라도 우리나라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을 맞히는 나라가 됐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제역은 백신을 맞히는 걸로 서로 바뀌었고 그래서 굉장히 구제역 살처분 범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그대로라는 거죠. 작년 6월 달에 이미 다른 해외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그 발생 사례가 많이 있어갖고 올해 많이 올 거다. 그래서 잘 대비를 했어요. 그 대비책이 무조건 500m, 1km, 3km 이게 아니고 무조건 3km 안에 다 죽여. 그렇게 해서 2016년도보다 우리가 발생 농가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살처분 두수는 거의 비슷해요. 3천만 마리 이상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도하게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엄청나게 과도하게 그렇게 대응을 한 거고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실험도 해보지 않고 그냥 정말 손쉽게 대응을 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헤게모니 싸움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무적인 게 그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지사님이라든지 뭐 몇몇 분들이 알고 있고 또 현장을 지금 같이 쓰신 수의사님이 다녀보면 백신이 있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 특히 양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를 첫 취재한 게 2014년도인데 예. 그때는 백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 맞은 고기 누가 먹어? 먹는 건데 왜 거기다 약을 쳐? 그게 마치 무슨 항생제처럼. 그런데 세상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지금 2010년 거의 한 6년, 7년 이렇게 지나니까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고 또 작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 지식 수준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백신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하다 보면 정부도 백신을 하고 싶어도 사실 뭔가 사람들이 원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너무 몰랐었고 지금은 이제는 바뀌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7222번님도 가금류 백신이 없어서 살처분 하는 줄 알았네요 라고 말씀도 주셨고 3253님 PD님 참 멋있네요. 다들 관심 두지 않았던 주제로 책까지 쓰시고 박사과정도 이걸로 밟으셨어요? 아닙니다. 석사를 제가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었습니다. 이 주제로 석사 논문을 쓰셨고.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에서 공부할 때 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재승 교수님 아시나요? 그 교수님께서 그때 했던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비가시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비가시성.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대부분의 서울에 계시는 분들 혹은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농장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길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충북에 있고 거기 살다 보니까 그런 농장 동물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동물들을 생명으로 보고 대도시에 사는 분들은 생명으로 이제 못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 쓰신 MBC 충북 김영수 PD와 함께했는데요.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 인생 뭐 있냐 이병철 씨의 노래인데 이 곡 들으면서 저희 인사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큰 관심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활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최고인 거지.